오늘은 잘 연합해야 승리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잘 연합해야 승리한다. 한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 홀로 결정되는 일도 많지만은 이웃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로 인해서 결정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웃에 있는 나라들과 어떠한 외교 관계를 맺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삼국시대가 열렸습니다. 삼국시대.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은 신라가 제일 먼저 생긴 왕국으로 등장합니다. BC 57년에서 935년까지 거의 1000년을 존속했던 나라가 신라입니다. 고구려가 BC 37년에서 668년까지, 백제가 BC 18년에서 AD 660년까지. 백제가 수명이 제일 짧았군요. 그런데 이 삼국 중에서 역사는 오래다 할지라도 초창기 삼국 시대에 가장 약했던 나라가 신라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바다 건너 서구 세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대륙을 통해서만 문명이 전달되어 오고 대륙에 있는 중국과의 이 교류와 외교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국하고 활발한 그 관계가 가능한 지정학적 위치는 고구려, 그 다음에는 바다를 건너면은 또 백제. 신라는 추풍령 고개 넘어서 놈도 많지 않은 산골짜기가 많은 저 경상남북도, 그래서 가장 경제적으로 약하고 국토 면적도 좁고 열악한, 그리고 힘이 제일 열악한 나라가 신라였어요. 그리고 신라가 힘은 약했지만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면은 약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힘센 나라들하고 외교 관계를 맺는 이 외교 정책을 잘했다는 겁니다. 고구려는 아주 힘이 센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나라하고도 맞짱 떠가지고 이겼고, 당나라하고도 맞짱 떠가지고, 당나라 초대 왕 중에서 아주 유명한 그 왕의 눈을 양만춘 장군이 쏜 화살에 애꾸가 됐다, 이렇게 역사 영화에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 중국 세력이 말이죠, 100만 대군을 가지고 고구려를 정복하러 왔지만 을지문덕에 의해서 깨지고 영계소문에 의해서 깨지고, 이 강한 나라다 보니까 외교를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백제도 스스로가 부유하다고 생각했던지 그 외교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삼국 시대에 백제, 고구려, 신라가 서로가 삼각관계가 돼가지고 어떨 때는 신라하고 고구려가 연합해가지고 백제를 몰아세우고, 또 어떨 때는 고구려하고 백제가 연합해가지고 신라를 몰아세우고, 또 어떨 때는 신라하고 백제가 연합해가지고 고구려를 치받쳐 올리고, 이렇게 교대로 그 삼국 간의 외교 관계,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은 국토를 좀 더 많이 확보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각축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는 영 다른 민족인 그 중국, 또 다른 나라, 이런 나라들하고의 이 외교 관계는 신라가 좀 더 앞서고 좀 더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의 외교를 이렇게 보면은 이 삼국 관계가 갈등이 심하고
그래서 백제하고 고구려가 연합을 해서 신라를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제압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라가 고구려도 적이 되고 백제도 적이 되다 보니까 바다 건너에 있는 당나라하고 외교 관계를 잘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유명한 외교관이 누구냐? 김춘추, 태종 무열왕이 됐죠. 나중에 그 선덕 여왕이 통치할 때에 김춘추가 당나라로 건너가 가지고 당나라하고 외교를 잘 맺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당연합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연합군, 요즘 말로 말하면 동맹관계를 맺었습니다. 한미 동맹처럼 나당 연합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당 연합이 BC 648년에서 고구려가 망할 때까지 668년까지 나당 연합이 힘을 얻어서 백제도 660년에 멸망시키고 또 8년 후에는 고구려도 멸망시킨 겁니다. 가장 약했던 신라가 외교 관계에 성공해가지고 백제도 멸망시키고 고구려도 멸망시키고 통일 신라가 됩니다. 그래 통일 신라가 되고 난 다음에 한 250여 년 동안에 통일 신라를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힘이 약해져 가지고 태조 왕건에게 신라를 그대로 바쳤습니다. 전쟁하지 않고 그것도 일종의 외교적인 국가의 소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교에 성공한 나라가 신라가 되겠습니다. 김춘추의 외교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당 전쟁이라고 나중에는 당나라가 백제도 멸망시키고 고구려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는 신라까지 이제는 멸망시키고 한반도 전체를 중국이 집어삼킬 작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외교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동맹이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어제까지 동맹이었지만 오늘부터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외교 현장의 변화무쌍한 국제관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신라가 그동안에 고구려의 도움만 당나라의 도움으로만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킨 게 아니고 신라 자체가 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 당나라가 신라까지 집어삼키기 위해서 물밀듯이 평양 쪽에서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일어난 전쟁이 이제는 독립전쟁이죠. 당나라를 물리치는 나당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670년에서 676년까지 6년간 당나라와의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킬 때까지가 8년 걸렸어요. 그런데 당나라를 물리치기 위한 이 전쟁이 6년 걸렸습니다. 좀 연천 쪽에 있는 매소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매소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패퇴한 이 당나라 군이 분노해가지고 서린기를 대장으로 해서 해군을 조정해가지고 수백 척 배를 타고 당나라 군이 또 침략해 왔습니다. 그 당나라 군대를 완전히 물리친 전쟁이 기벌포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벌포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금강하구, 지금 이제 장항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 장항은 금강하구입니다. 바로 거기에 기벌포가 있어요. 그 기벌포에서 당나라 해군을 그 약한 신라 해군이 게릴라전을 벌여가지고 그 당나라를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육지에서는 기벌포에서 깨지고
바다에서는 메소성에서 깨지고 바다에서는 기볼포에서 깨지고 다시는 신라를 건드리지를 못하고 물러가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통일 신라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이 바로 BC가 아니라 AD 76년이 됩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935년까지 250년 이상 계속 통일 신라 시대를 이루어서 찬란한 신라 문화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통일 신라의 초대 왕이 문무왕입니다. 이 문무왕은 아주 뛰어난 왕입니다. 아버지 태종 무열왕은 일찍이 세상 떠나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백제를 멸망시키고 아들 문무왕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통일을 이루고 그 다음에 당나라를 물리치는 겁니다. 당나라를 물리칩니다. 이렇게 해서 위대한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이걸 바라보면 이 외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가 중요합니다. 통일 신라 시대 이후에 고려 시대가 되고 고려 시대 다음에는 조선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역사책을 이렇게 보면은 고려 시대에 외교를 잘 해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조선 시대에도 외교를 잘했다고 하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사대주의 정책, 중국을 큰 나라로 상국으로 황제 국가로 모시고 신화 국가가 돼가지고 늘 중국한테 조공 갖다 바치고 황제가 보내는 직사 대접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시대가 바로 조선 500년입니다. 그러니까 외교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시대가 조선 시대이죠. 고려 시대는 원나라라고 몽골족들이 세운 중국 중원을 정복한 원나라의 부마국가가 돼가지고 항상 고려 왕은 앞에다가 충자를 붙여야 되는 이와 같은 자존심 상하는 시대를 살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고려 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조선 외교가 실패하게 됩니다. 외교라고 할 수도 없는 시대가 조선 시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완전히 매달려 있는 중국의 속국이고 중국의 신화 국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신화가 자주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외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중국이 시킨 대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도 강한 군대로 키울 수가 없었어요.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군대를 양성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황제가 화를 냅니다. 조선 너희들 왜 군대를 그렇게 양성해? 걸핏하면 우리 황제 국가를 침략하려고 군대 키워?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군대도 강성하게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조선 시대였습니다. 그 조선 시대 말기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국제 외교 관계를 맺고 패권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동맹을 맺고 해서 서로가 각축하는 땅 뺏기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어떤 나라가 가지고 식민지를 더 많이 차지하느냐, 동남아시아로 몰려와서 어떤 나라를 더 식민지로 차지하느냐, 이와 같은 경쟁을 벌일 때에 침략해오는 저 서구 세력을 이길 수가 없죠. 청나라도 아편 전쟁 2번 치르면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 앞에 무릎을 팍 꿇어가지고 홍콩 100년 동안 너희들이 쓰라고 영국에게 한량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북경에 있는 그 자금성과 그 곁에 있는 보물성이라고 하는 화려한 그 성들 다 빼앗기고 거기에 보관되어 있던 보물을 다 탈취를 당하고
큰 소방 항아리에 발라놓았던 금을 영국군, 저 프랑스군 군인들이 가가지고 칼 가지고 금을 다 벗겨가지고 지금은 시커먼 단지가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일본이 아편 전쟁을 해가지고 청나라가 깨지는 걸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때 청나라는 세계 최대 국가로 알고 있었는데 영국 앞에 깨지는 걸 보고 우리나라 같은 저 섬나라 영국 앞에 청나라 깨지는 걸 봐. 그때부터 일본은 영국을 배우고 독일을 배우고 미국을 배우고 해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명치유신을 통해서 나라를 개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의 문화보다도 이제는 저 구라파 서구 문명이 더 뛰어나다. 그래서 서구 세력을 받아들이고 상투를 잘라버리고 사무라이들은 칼을 던져버리고 그때부터 공부하고 근대 국가로 탈바꿈시키고 산업을 융성시키고 학교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보다 훨씬 깨어나가지고 먼저 근대화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 국력이 이제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 우리 조선을 지배하고 있던 청나라하고 전쟁해가지고 청나라 물리쳐버리고 또 우리나라를 간섭하고 쥐고 있던 러시아를 깨부셔서 물리치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깁니다.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작은 섬나라가 어떻게 중국을 이기고 청나라를 이기고 러시아를 이길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배경에는 일본이 우리보다도 먼저 세계 열강들과 외교를 잘한 겁니다. 영일 동맹, 영국하고 동맹을 맺고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어서 미국하고 외교 관계를 잘 맺고 독일하고 외교 관계를 잘 맺고 프랑스하고 외교 관계를 잘 맺고 이러다 보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를 일본이 식민지로 집어삼키는 것을 세계 강대국들이 다 허락한 겁니다. 인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속국이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슬픈 그 비극적인 역사는 외교 관계의 실패, 조선 말기의 외교의 실패인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깜깜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몰라. 고종 황제 민비 모두가 다 깜깜입니다. 대신들 가운데 똑똑한 지식인들 가운데 우리도 저 일본처럼 개혁을 해가지고 나라를 근대화 시켜야 된다. 그런 사람은 삼족을 멸하고 다 죽입니다. 그러니 똑똑한 지식인이나 똑똑한 사람들이 무슨 힘을 쓸 수가 없지요. 다 죽이니까. 그래서 망한 나라가 조선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 우리식으로 우리 민족 너무 그런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 민족은 다 옳고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정의롭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의하고 부패하고 부정한 것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한제국을 조선을 일본에다가 던져버린 거죠. 이제 구약 성경 역사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세계 역사 섭리 속에 다 그런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외교 관계 실패로 해서 우리들은 망했던 겁니다. 이 망한 나라가 다시 부활했어요. 2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외교에 성공하는 나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때 외교의 성공을 이룩한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가리켜서 외교의 신이라고 그럽니다. 외교의 신. 그러니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미국을 갖고 노는 수준의
그 외교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인맥도 넓고. 그래서 결국은 6.25 전쟁을 북한이 일으켰지만 유엔을 끌어들이고 미국을 끌어들이고 결국은 한미 동맹을 든든하게 맺어가지고 인계철선이라고 해서 유엔군이 주둔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침략을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그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우산 아래에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고 나라를 자유민주국가로 육성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막 구테타가 일어나고 4.19 데모가 일어나고 했어도 데모를 일으키고 구테타를 일으키는 군인들마저라도 자유민주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은 변함없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6대 강국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오늘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성공이 우리식으로 우리 힘만으로 된 것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외교적인 승리, 국제관계에서의 외교적인 승리,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한 나라가 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하고 이웃에 있는 초강대국 중국이라고 하는 이 중공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점점점 욕심을 나타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공이 일으키는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그러면서 미사일과 총을 쏘지 않아도 나라를 집어삼키는 이 전쟁을 초한전이라고 별명을 붙이고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별명을 붙여놨어요. 초한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옛날에 초나라 항우하고 한 나라의 유방이 싸운 그 전쟁을 초한전이라고 하는데 현대판 초한전은 뭐냐? 한계를 초월한 전쟁을 초한전이라고 합니다. 한계를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초월한 초한전이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고 중공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마다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공이 일으키는 이 초한전을 또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 1대1로 또는 중국몽, 중국의 꿈이라 이 말이죠. 중공의 비전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전에 대통령 했던 대통령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언덕과 같은 산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몽, 즉 1대1로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특혜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뭐 과외 공부를 한다고 머리를 싸매고 해도 서울대학 못 들어가는데 중국 사람들은 유유히 서울대학 법대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 한국에 와서 한 3년만 체류하면은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다 줍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숫자가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이 모든 투표에서는 이제 중국 사람들의 표가 당락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초한전은 투표제도, 선거제도 속에 파고들어오고 그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요직, 고위 공무원을 중국 사람들이 차지하고 땅을 중국 사람들이 계속 사모으고 요소 빌딩을 중국 사람들이 계속 사모으고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한국 사회 중요한 조직 속에 중국의 힘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선거제도, 투표하는 현장에 중국의 힘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탄핵받기 전에 유력한 미국 지도자가 와서 왜 이렇게 탄핵을 당할 만큼 계엄령을 선포했습니까? 물었습니다. 중국 때문입니다.
그럼 중국의 무엇 때문입니까? 했을 때 대답을 주저하다가 나중에 내놓은 대답이 중국의 화웨이 때문입니다. 그럼 중국 화웨이는 거대한 중공 정권의 기업입니다. 그 IT 기업이에요. 화웨이의 제품을 사용하면은 그 화웨이의 제품을 쓰게 되면 모든 비밀을 중국이 다 감시 감독하고 있는 겁니다. 투표는 우리가 했는데 개표는 중국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먹는답니까? 떼놈이 먹는다고. 세계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의 스탈린이 말하기를 인민들이 투표는 한다.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인민들이 투표를 한다. 그러나 개표는 공산당이 한다는 거예요. 다 조절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 뭐 투표하는 흉내만 냈을 뿐이지 당선, 낙선 결정은 공산당이 한다는 거예요. 이 공산당식 투표를 화웨이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다가 접목시켜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이걸 갖다가 색출하고 이것을 갖다가 개혁하기 위해서는 계엄령이 아니면 손도 못 대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시간이 자꾸 흐르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대학생이나 젊은이들도 깨달아가지고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탄핵 반대 운동에 동참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볼 때에 이것도 일종의 외교전이죠. 외교전이죠. 너무나도 비겁한 게릴라전으로 우리 한국의 핵심을 중국이 조정하기 위해서 파고들어와 있다는 것.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중국 돈 먹고 간첩질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장차관이나 국가 고위 공무원이나 큰 회사의 기술진들과 중력들, 중국에 간첩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가 소탕할 수가 있을까? 이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과제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성경에서 영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연합을 잘 함으로써 나라가 융성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외교 관계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BC 722년에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같은 시대에 남쪽 유다 왕국에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어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하고 연합을 잘 했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아시리아의 공격에서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나라가 융성하게 해주셨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열왕기 28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연합을 잘했어요. 그 히스기야 시대의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 가정 사업도 하나님과 연합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잘된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잘 이루었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울 것은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어요. 열왕기 28장 3,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스다니라 일컬었더라 그랬습니다.
우상을 깨부셨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쳐서 만든 놋뱀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지 좀 놋뱀이 고쳐준 게 아닌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놋뱀 앞에 가가지고 큰 분향을 한다 이 말. 깨부셔버려 놋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랬어요. 미신을 타파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 히스기야 왕의 종교 정책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바로 이 히스기야의 정책이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을 다 같이 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연합해서 떠나지를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명령을 지켰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의 명령,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분하고 연합하는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닥치고 위험이 닥칠 때에 무관심하고 죽기만 기다리는 아니면 도피해버리는 아니면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제발하고 조공바치면서 신화 국가가 되고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위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은 하나님하고 연합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원수를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시리아 왕이 침공해 왔을 때 그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거죠. 18만 5천 명 이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국방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서 망해버리고 남쪽의 유다 왕국은 하나님하고 연합이 잘 돼가지고 승리하고 살아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연합을 해서 중공의 초한전을 이기고 세계 속에서 평화가 유지되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외교 관계를 통해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외교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연합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위험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